이란 전쟁이 터졌습니다. 전 세계가 흔들렸습니다. 에너지가 끊기고 무기가 소진되고 반도체가 말랐습니다. 강대국들이 허둥댔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중국도 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일본 외무성 긴급 회의실에서 나온 보고서가 모두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란, 40년 전 한국보다 잘 살던 나라가 전쟁의 화약고가 됐고 폐허에서 출발한 나라가 세계를 버티게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란 전쟁이 증명한 충격적인 반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전화가 울린 건 새벽 1시 47분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반쯤 뒤척이던 참이었어요. 도쿄의 11월 새벽은 차가웠습니다. 이불 밖으로 손을 내밀어 폰을 집어들었을 때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잠이 확 깨버렸습니다. 외무성 대신 비서실이었어요. 이 번호로 새벽에 전화가 오는 건 딱 두 가지 경우입니다. 외교 참사가 터졌거나 전쟁이 시작됐거나. 저는 하야시 켄지입니다.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장을 맡은 지 4년째예요. 나이는 58입니다. 외교관으로 산 지 32년이 됐죠. 한국주재공사, 중국공사, 아세안 담당 심의관을 거쳐 지금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수십 번의 위기를 봤어요. 북한 미사일, 천안함, 사드 배치, 수출 규제 파동. 하지만 새벽 1시 47분에 비서실 전화를 받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국장님, 지금 즉시 외무성 오셔야 합니다. 미국이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저는 5초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5초 동안 머릿속에서 수십 가지 계산이 돌아갔어요. 호르무즈, 원유, 엔화, 동맹, UN, 중동 주재 일본 대사관, 제외 국민 32,000명. 알겠습니다. 30분 안에 가겠습니다. 양복을 챙겨 입으면서 TV를 켰습니다. CNN이 지도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이란 전역에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테헤란, 이스파한, 나탄츠. 공습이 진행 중이라는 자막이 흘렀어요. 저는 넥타이를 매다 말고 화면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불타는 이란의 밤. 저 멀리서 터지는 섬광. 화면이 흔들렸어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도쿄 한밤의 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신호등이 붉게 깜빡이고 빗속에서 가로수가 흔들렸습니다. 택시 라디오에서 뉴스가 쏟아져 나왔어요. 배럴당 원유 가격이 142달러를 돌파했다고 했습니다. 아나운서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빠르게 떨렸어요.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일본이 중동에서 들여오는 원유의 양은 하루 약 350만 배럴입니다. 그중 72%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요. 이란이 해협을 닫는 순간 일본 경제는 즉각 흔들립니다. 발전소가 멈추고 공장이 멈추고 물류가 멈춰요. 일주일이면 도쿄 주유소 앞에 줄이 생깁니다. 이건 외교 문제가 아니에요. 생존 문제였습니다. 외무성 청사에 들어섰을 때 이미 복도는 환했습니다. 비서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복사기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회의실 문이 열려 있었는데 안에 이미 12명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12쌍의 눈이 일제히 저를 향했어요. 회의실 상석에는 스즈키 타케시 경제안보국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스즈키. 나이는 저보다 2살 위인 60입니다. 도쿄대 법학부 출신으로 재무성을 거쳐 외무성으로 넘어온 사람이에요. 경력이 화려한 만큼 자존심도 셌고 자존심이 센 만큼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데도 능숙했습니다. 후배들 사이에서는 독사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상대의 약점을 잡으면 절대 놓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즈키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하야시 국장, 늦었네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 19분이었어요. 전화를 받은 지 정확히 32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30분 안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스즈키가 피식 웃었어요. 그 웃음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무언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었거든요. 대신이 자리에 앉으며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됐어요. 중동 담당 참사관이 현황을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를 동시 공습했다는 것, 이란이 이미 보복을 시작해 바레인과 카타르의 미군 기지가 피격됐다는 것, 원유 선물 가격이 시간당 10달러씩 뛰고 있다는 것. 저는 화면을 들여다보며 메모를 했습니다.
숫자들이 줄지어 나왔어요. 호르무즈 봉쇄 확률, 현재 추산 67%, 봉쇄 시 일본 원유 공급 차질 예상 규모, 하루 250만 배럴, 비축 원유로 버틸 수 있는 기간, 최대 120일. 하지만 그 120일 안에 대체 수송 루트를 확보하지 못하면 경제 충격이 시작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체 수송 루트를 확보해야 합니다. 누군가 말했어요.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대체 수송 루트를 확보하려면 배가 필요합니다. LNG선이요. 액화 천연가스를 실어 나를 특수 선박, 파이프라인 대신 바다를 건너서 에너지를 실어올 수 있는 세계에서 몇 나라밖에 못 만드는 그 배. 실무 담당자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세계 LNG선 신규 발주 현황과 건조 능력 보고서였어요. 저는 그 첫 장을 보는 순간 눈이 멈췄습니다. 세계 LNG선 건조 시장 점유율 1위 한국이었습니다. 점유율은 74%였어요. 저는 그 숫자를 2번 읽었습니다. 74점, 일본의 점유율은 3%였어요. 중국은 19%. 그런데 한국이 74%. 세계에서 건조되는 LNG선 4척 중 3척이 한국 조선소에서 나온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잠시 펜을 내려놓았어요. 스즈키가 그 자료를 보자마자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요? 목소리에 노골적인 경멸이 배어 있었어요. 스즈키는 자료를 손가락으로 툭 건드리며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 믿을 수 있는 겁니까? 한국 조선소가 74%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실무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사실입니다, 국장님.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삼성중공업을 합산하면 그렇게 됩니다. LNG선 수주잔고 기준으로 보면 현재 480조 원 규모입니다. 스즈키가 코웃음을 쳤어요. 480조요. 좋아요.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우리가 한국에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겁니까? 방 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스즈키의 표정을 살폈어요. 경멸과 자존심이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한국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아래에 우리가 기술을 가르쳐준 나라, 우리가 산업화의 씨앗을 뿌려준 나라, 우리보다 뒤처진 나라. 스즈키는 계속 말했어요. 일본이 한국에 의존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건 굴욕입니다. 외교적 굴욕이에요. 우리가 그 나라한테 무릎을 꿇는 거와 다름없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대안이 있습니까? 스즈키가 저를 봤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미국이 있잖아요. 유럽이 있고요. 왜 굳이 한국을 거론하는 겁니까? 저는 보고서를 그에게 다시 밀었습니다. 미국 조선소의 LNG선 건조 능력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유럽은 핀란드 마이어야드가 있지만 슬롯이 5년치 차 있어요. 지금 당장 배를 만들어줄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는 문제입니다. 스즈키가 자료를 잠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자료를 탁 덮었어요. 계속 분석해 보시죠. 다른 선택지를 찾아보세요. 그 말투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걸 본인도 알면서 인정하기 싫어서 덮어버리는 사람의 말투였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회의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가 지나고 있었어요. 사실 저도 한국이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저는 32년 외교관 생활 동안 한국을 일본보다 뒤처진 나라로 인식하고 살아왔어요. 틀린 인식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처음 외무성에 들어왔을 때 일본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이었고 한국은 아직 개발도상국이었거든요. 조선업도 우리가 가르쳐줬고 반도체도 우리가 기초를 놔줬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였어요. 기술의 흐름은 언제나 일본에서 한국으로 흘렀습니다. 한국은 배우는 나라였고 일본은 가르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보고서 첫 장에서 제 인식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74%라는 숫자가 자꾸 머릿속에 걸렸거든요. 잠깐 눈을 들어 천장을 봤어요.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어딘가에서 에어컨 바람이 나왔어요. 저는 그 차가운 공기를 잠시 느끼면서 생각했습니다. 74%면 다른 모든 나라를 합쳐도 한국 하나를 이길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지금 당장은 설명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이게 우연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조선업 하나에서만 일어난 특수한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체 그림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생각이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스즈키는 회의실에서 완전히 한국 얘기를 차단하려 했어요.
다른 팀에게 미국과의 긴급 협의 채널을 열라고 지시했고 중동 주재 공관에 현황 보고를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져온 공급망 보고서는 슬쩍 구석으로 밀어뒀어요. 저는 그 보고서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사실 저도 오기가 생긴 건 아니었어요. 그냥 숫자가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32년 외교관 생활에서 배운 게 있다면 그겁니다. 어떤 나라가 어떤 주장을 하든 결국 숫자가 모든 걸 말해요. 그리고 그 숫자가 저를 계속 불편한 방향으로 끌고 갔습니다. LNG선 74%라는 숫자. 그 숫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전쟁에서 에너지 위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이해해야 했어요. 저는 다음 파일을 펼쳤습니다. 새벽 3시 30분. 회의실 온도가 낮아진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그냥 제가 지쳐서 그렇게 느낀 걸 수도 있어요.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를 따라왔습니다. 종이컵이 탁자 위를 돌았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는데 쓴맛밖에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스즈키는 커피도 마시지 않고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어요. 어딘가와 통화 중이었는데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표정을 보면 좋은 대화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통화를 끊더니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때 옆에 있던 기무라 참사관이 조용히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기무라는 중동 에너지 파일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외무성에서 가장 신뢰하는 직원 중 한 명입니다. 꼼꼼하고 냉정하고 눈치 보지 않고 숫자 그대로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기무라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국장님, 방산 쪽도 확인해봤습니다. 저는 그쪽을 봤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기무라가 태블릿을 내밀었어요. 거기에는 동맹국 방산 공급망 현황 보고서가 열려 있었습니다. 기무라의 태블릿 화면에는 각국 방산 납기 현황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를 천천히 읽었어요. 미국 핵심 무기 체계 납기 평균 4년 8개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생산 라인 포화 상태. 독일 라인메탈 155mm, 포탄 납기 3년 4개월. 레오파르트 전차 납기 5년 이상. 프랑스 넥스터 방산 납기 3년 2개월. 자국 군 수요 우선 처리 중. 영국 BAE 시스템스 납기 4년 이상. 생산 인력 부족 심각. 그런데 그 표 아래에 또 하나의 항목이 있었어요. 한국 핵심 무기 체계 납기 평균 6주 4개월. 납기 준수율 98.7%.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중 계약 이행 100%. 저는 6주라는 숫자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6주와 4년 8개월. 같은 물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한국이 6주 만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을 미국은 4년이 넘게 걸린다는 얘기였어요. 기무라가 설명했습니다. 냉전이 끝난 뒤 서방 국가들은 방산 생산 라인을 대폭 줄였습니다.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북쪽에 핵무장한 나라가 있는 한 생산 라인을 멈출 수 없었던 겁니다. 70년 동안 단 한 번도 방산 공장을 닫지 않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70년. 그 숫자도 마음에 걸렸어요. 일본은 전후 평화 헌법 아래에서 방산을 최소화했습니다. 전수방위 원칙. 공격적 군비는 갖지 않는다는 원칙이에요. 그 결과 일본 방위 산업은 지금 세계 시장에서 사실상 존재감이 없어요. 좋은 기술은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수출 체계를 갖추지 못했어요. 납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한국은 70년 동안 쉬지 않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새벽 전쟁이 터진 순간 다르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기무라가 계속 말했습니다. 중동 방산 계약 현황도 확인했습니다. UAE, 사우디, 이라크. 한국은 이미 이 국가들과 방산 계약을 체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전쟁이 터지기 전에 이미요. 계약 잔액 규모가 23조 원입니다. 23조 원. 저는 그 숫자를 노트에 받아 적었어요.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피곤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알 수 없었어요. 스즈키가 그 대화를 들었는지 이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방산도 한국입니까? 빈정대는 말투였어요. 하지만 아까보다 목소리가 약간 낮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봤어요. 숫자가 그렇게 나옵니다. 스즈키가 코웃음을 쳤어요. 납기가 6주라는 거 검증된 겁니까? 광고 문구 아닌가요? 실제 전시에서 확인된 겁니까? 기무라가 대답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동안 확인됐습니다. 한국이 공급한 K9 자주포와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 모두 납기 내인도됐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에스토니아가 실제 수령하고 현재 운용 중입니다. 방 안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스즈키가 팔짱을 끼더니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의 새벽이 유리창에 반사되고 있었어요. 어둑한 도시, 아직 잠들어 있는 거리. 저는 그 창밖을 함께 봤습니다. 기무라가 조용히 탁자 위에 태블릿을 하나 더 꺼냈어요. 국장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는 그쪽을 봤습니다. 기무라 얼굴에 묘한 표정이 있었어요. 당혹스러움과 당연함이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반도체입니다. 저는 잠시 숨을 멈췄어요. 기무라가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현대전 군용 반도체 공급망 분석 보고서였어요. 드론 한 대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수량, 정밀 유도, 미사일에 들어가는 반도체 종류, AI 전투 시스템 구동에 필요한 반도체 사양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군용 메모리 반도체 공급 비중표가 있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합산 점유율 61%. 두 회사 모두 한국 기업이었습니다. 저는 그 표를 보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1초 정도였을까요? 눈꺼풀 뒤에서 숫자들이 겹쳐졌어요. LNG선 74%, 방산납기 6주, 군용 메모리 61%, 3개의 파일, 3개의 숫자, 모두 같은 나라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기무라가 낮게 말했어요. 에너지 수송, 무기 공급, 전자 두뇌. 전쟁이 터졌을 때 세 가지가 동시에 흔들렸는데 셋 다 한국이 핵심 공급국입니다. 스즈키가 천천히 기무라를 봤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얘기하는 겁니까? 기무라가 굽히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스즈키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걸어가서 창가에 섰습니다. 등을 보이고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도쿄의 새벽 불빛이 그의 실루엣 주변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등을 바라봤어요. 32년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느낌이 왔습니다. 우리가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던 나라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올려다봐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느낌. 그 느낌이 불편했습니다. 당황스러웠고 낯설었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숫자는 그 느낌을 무시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스즈키가 등을 돌렸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아직 판단하기 이릅니다. 더 확인해 봐야 해요. 반도체는 민수용과 군용이 구분돼야 하고 방산납기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고 LNG선은 슬롯이 몇 년치나 차 있는지 봐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건 대답이 아니라 시간을 버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어요. 지금까지 받아 적은 숫자들을 다시 훑었습니다. 74.6주, 61%, 480조, 23조, 320만 명. 마지막 숫자는 기무라가 아까 잠깐 언급한 것이었어요. 한국 예비군 규모였습니다. 320만 명. 독일 예비군이 3만 1천 명이라는 것도 함께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두 숫자를 나란히 봤습니다. 320만 대 3만 1천.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쿄에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새벽 4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볼펜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어요. 이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다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했어요. 오늘 새벽 이 회의실에서 내가 알던 세계의 지도가 조금씩 다르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내가 한 번도 올려다본 적 없던 나라가 있었어요. 새벽 4시 15분이었습니다. 창밖에 빗소리가 굵어지고 있었어요. 도쿄는 아직 잠들어 있었지만 외무성 대회의실 안은 조용할 틈이 없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속보들이 스크린을 채웠어요. 유가 148달러 돌파, 호르무즈 통항 위험 수위 상승, 일본 원유 비축량 현황 긴급 보고. 저는 LNG선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단계별로 정리한 자료였어요. 이론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이 새벽처럼 숫자들이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읽으니 체감이 달랐습니다. 1단계. 호르무즈를 통한 기존 유조선 루트가 위험해집니다. 이란 해군이 해협에 기뢰를 부설하거나 함선을 배치하는 순간 민간 선박 보험사들이 보험 인수를 거부하기 시작해요. 보험이 없으면 배는 못 뜹니다. 실제로 오늘 새벽 이미 로이즈 런던에서 호르무즈 통항, 선박에 대한 전쟁 보험료를 선박 가액의 4.7%로 올렸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0.3%였습니다.
하루 만에 15배가 뛴 거예요. 2단계. 에너지 수입국들이 대체 수송수단을 찾습니다. 파이프라인으로 돌리거나 더 긴 우회 루트를 사용하거나 LNG 형태로 바다를 건너 수송하는 방식으로요. 3단계. LNG선 수요가 폭증합니다. 그런데 LNG선은 아무 나라나 만들 수 있는 배가 아니에요. 영하 163도의 극저온을 견디는 특수 탱크, 수천 개의 정밀 용접 포인트, 첨단 단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세계에서 이 배를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세 곳뿐이에요. 한국, 일본, 중국. 그런데 일본 조선업은 어떻게 됐냐고요.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손이 멈췄습니다. 일본 조선업의 LNG선 세계 시장 점유율 3%. 20년 전에는 달랐습니다. 20년 전에 일본은 세계 1위 조선 강국이었어요. 그런데 한국과의 경쟁에서 밀렸고 이후 대형 LNG선보다는 소형 특수선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가장 수요가 폭증하는 대형 LNG선 시장에서 일본의 존재감은 3%에 불과해요. 3%. 한국이 74%인데 일본이 3%라는 겁니다. 저는 그 두 숫자를 한동안 들여다봤어요. 기무라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새벽 6시 기준으로 한국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세 곳에 긴급 문의가 이미 47건 들어왔다고 합니다. 유럽 선주사들, 일본 에너지 기업들, 중동 국영 석유사들이 동시에 연락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아직 새벽 4시였어요. 서울은 지금 새벽 4시. 한국 조선소들도 아직 출근 전이겠죠. 그런데 이미 47건의 긴급 문의가 들어와 있다는 거였습니다. 한국 조선소들 슬롯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기무라가 화면을 넘겼어요. 현재 현대중공업 기준으로 LNG선 슬롯은 최소 2028년 중반까지 차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계약 고객들이 납기 조정을 요청할 경우 일부 선순위 슬롯이 열릴 수 있고요. 긴급 계약에는 추가 비용을 얹어서라도 앞 순서를 사는 옵션이 존재합니다. 가격은요? LNG선 한 척 기준 3,200억 원입니다. 긴급 발주 프리미엄을 얹으면 4천억 원 이상도 감수해야 합니다. 4천억 원. 배 한 척이요. 저는 조용히 메모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스즈키가 기무라 쪽으로 시선을 꽂았습니다. 기무라 씨, 한국 조선소 슬롯이 차 있다면 결국 못 사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다는 걸 확인하는 것뿐이잖아요. 기무라가 대답했어요. 슬롯이 차 있다고 해서 거래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현재 한국조선 3사의 수주잔고 480조 원 중 취소 가능한 옵션 계약이 17조 원 규모입니다. 그 물량 앞에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면 협상이 가능합니다. 스즈키가 팔짱을 끼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직접 한국에 가서 줄 서야 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기무라가 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필요가 없는 질문이었거든요. 사실이었으니까요. 방 안이 불편한 침묵으로 채워졌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스즈키의 얼굴을 봤어요. 그가 불편한 게 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 줄을 서야 한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가 진짜 불편한 건 그게 맞는 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진실. 저는 그 감정을 이해했어요. 저도 30분 전까지 그 감정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새벽 4시에 유가는 $148였고 호르무즈는 봉쇄 위기였고 세계는 배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만드는 나라는 한국이었어요. 스즈키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화장실에 갔거나 복도에서 전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 사이에 기무라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어요. 국장님, 사실 더 있습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LNG선 납기 얘기를 아까 드렸는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한국 조선소들이 LNG선을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공장이 크기 때문이 아니에요. 기술 때문입니다. 멤브레인 탱크 기술이라고 하는데 극저온 화물창 안에 들어가는 특수 단열 기술이에요. 이 기술의 개선 특허를 한국이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GTT의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 개선 기술로 거의 독립적인 생산 체계를 갖췄어요.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중국은요? 중국이 추격 중이긴 합니다. 하지만 중국이 LNG선을 만들 때 한국산 핵심 부품을 일부 사용합니다. 완전한 독립 생산 체계가 아직 안 갖춰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게 품질 문제입니다. 품질이요? 기무라가 태블릿 화면을 하나 넘겼어요. LNG선은 한번 사고가 나면 끝납니다.
극저온 화물이 누출되면 폭발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선주사들이 건조 이력과 사고, 기록을 극도로 중시해요. 한국조선소는 지금까지 납품한 LNG선 중 화물창 누출 사고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30년 무사고 기록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도쿄의 거리에 가로등 불빛이 빗속에서 번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거리. 30년 무사고. 그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에요.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번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아무 분야에서나 30년을 버텨본 사람이라면 압니다. 저는 잠시 그 숫자의 무게를 재봤어요. 스즈키가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아까보다 더 굳어 있었어요.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다른 옵션 검토는 어떻게 됩니까? 담당자가 보고했어요. 카타르 에너지가 직접 LNG 공급 확대를 논의하자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파이프라인 루트 우회 가능성도 있고요. 카타르는 괜찮습니까? 미군 기지가 있는 나라인데 이란이 오늘 밤 카타르도 때렸잖아요. 보복 공격이 있었지만 민간 인프라는 피해를 면했습니다. 다만 카타르 자체가 긴장 상태여서 안정적인 협상 상대가 되기 어렵습니다. 러시아 파이프라인은요? 또 다른 담당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칠 제재 체계 내에서 러시아산 에너지를 늘리는 건 지금 시점에 정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미국에서 즉각 반발이 들어올 거예요. 스즈키가 탁자를 손가락으로 두드렸어요. 리듬 없이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습관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가락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스즈키는 지금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을 거치지 않고도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경로를요. 하지만 모든 경로가 막혀 있거나 불안정하거나 정치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경로만 열려 있었어요. 스즈키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인정하기 싫어서 계속 다른 구멍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기무라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스즈키가 그를 봤어요. 중국입니다. 중국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스즈키가 눈썹을 올렸습니다. 중국이 왜 나옵니까? 기무라가 화면을 넘겼어요. 오늘 새벽 4시 30분 중국 CNOOC와 계약을 맺고 있는 한국조선 3사의 긴급 문의가 동시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이 먼저 움직인 겁니다. 방 안이 잠깐 얼어붙었어요. 스즈키가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중국이 한국조선소의 줄을 서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은 LNG선을 자국에서도 만듭니다. 그런데도 한국에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규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당장 필요한 물량을 단기에 채울 능력이 자국 조선소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잠시 멈췄어요. 중국, 일본보다 경제 규모가 3배 큰 나라, 자국 조선업도 세계 2위인 나라. 그 중국이 한국 조선소에 먼저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스즈키가 조용히 기무라에게 물었어요. 확인된 겁니까? 업계 소식통 두 곳에서 동시에 확인됐습니다. 이 시간 현재 중국 CNOOC 측 실무진이 인천에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즈키가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팔짱을 끼고 천장을 봤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침묵이 어떤 침묵인지 알았습니다. 준비가 안 된 사실 앞에서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는 침묵이에요. 기무라가 계속했습니다. 사실 이건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직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유럽 에너지 기업들이 러시아산 가스를 대체하기 위해 LNG 수입을 늘리려 했을 때 가장 먼저 연락을 취한 곳이 한국조선소였습니다. 그때도 하나오션, 현대중공업이 유럽 물량을 상당 부분 소화했어요. 패턴이 있었습니다. 세계가 에너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전화기가 한국을 향했어요.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넘겼어요. 한국조선업의 역사가 간략하게 정리된 페이지였습니다. 1970년대에 한국은 조선소가 없었어요. 정부가 울산 해안에 현대조선을 세울 때 외국 금융사들은 대출을 거부했습니다. 조선소도 없는 나라가 배를 만들겠다고 한다며 황당해했죠. 그때 창업주가 500원짜리 지폐에 그려진 거북선을 꺼내 보이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이미 16세기에 철갑선을 만든 나라라고. 그로부터 50년 뒤 그 나라가 세계 LNG선의 74%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즈키를 봤어요. 스즈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줄을 서는 건 중국 문제입니다. 우리 일본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다른 옵션을 찾아야 합니다. 기무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세계가 한국 조선소 슬롯을 선점하려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 경쟁에 뒤처지면 우리 물량이 밀립니다. 중국이 먼저 슬롯을 채우면 일본 에너지 기업들이 나중에 계약하려 할 때 물량이 없을 수도 있어요.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스즈키의 얼굴을 관찰했어요. 불쾌함, 분노, 그리고 그 뒤에 오는 어쩔 수 없음이라는 감정이 지나갔습니다. 스즈키가 탁자를 손가락으로 2번 두드렸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반도체는 어떻게 됩니까? 방향을 바꾼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무조건 부정하던 태도에서 조금 물러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기무라가 새 파일을 열었습니다. 현대전 반도체 공급망 분석 보고서였어요. 실무 담당자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전쟁의 특성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전은 이전과 다릅니다. 냉전 시대에는 무기가 한번 만들어지면 오래 쓰였어요. 탱크 한 대가 20년을 버텼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드론은 소모품입니다. 드론 한 대가 격추되면 새 드론을 만들어야 하고 요격 미사일 한 발이 발사되면 새 미사일을 채워야 해요. 그때마다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스즈키가 물었습니다. 드론에 반도체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드론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군용 정찰 드론 기준으로 통신 모듈, 항법 시스템, 영상 처리, AI, 표적 인식 칩을 합치면 반도체가 약 340개에서 680개 들어갑니다. 한 대예요? 한 대예요. 이번 전쟁에서 오늘 하루 이란이 발사한 드론이 230여 대입니다. 미군이 격추한 드론이 180대를 넘었고요. 격추된 드론 180대에 들어간 반도체만 최소 6만 개를 넘습니다. 전쟁 하루 만에요. 방 안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소리는 작았지만 조용한 회의실에서 또렷하게 들렸어요. 담당자가 계속했어요. 요격 미사일은 더합니다. 패트리어 PAC-3 요격 미사일 한 발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량은 약 2,800개입니다. 오늘 밤 미군이 발사한 요격 미사일이 확인된 것만 37발이에요. 그 37발 안에 들어간 반도체가 10만 개를 넘습니다. 저는 메모를 멈췄습니다. 계산이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돌아갔어요. 전쟁 하루, 드론에만 6만 개, 요격 미사일에 10만 개, 합치면 16만 개. 하루예요. 이게 한 달이면, 석 달이면, 1년이면. 그리고 그 반도체를 공급하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겁니다. 스즈키가 말했어요. 그 반도체를 대체할 수 없습니까? TSMC도 있고, 인텔도 있고, 마이크론도 있잖아요.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즉 프로세서와 AI 칩은 TSMC와 인텔이 담당합니다. 그런데 군용 장비에서 수량 기준으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건 메모리 반도체예요. DRAM과 낸드 플래시입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의 합산 점유율이 61%입니다. 스즈키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요. 마이크론은요? 미국 기업 아닙니까? 마이크론이 세계 3위입니다. 점유율 약 22%예요. 하지만 현재 마이크론 생산 라인의 60% 이상이 민수용 소비자 제품에 할당돼 있습니다. 갑자기 군용 물량을 대폭 늘리려면 민수 생산을 줄여야 하는데 그러면 아이폰, 노트북, 서버 메모리 공급이 차질이 생겨요. 실제로 미 국방부가 마이크론의 군용 우선 배분을 요청했지만 마이크론 측에서 단가를 최대 3배 인상한 조건을 제시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잠시 멈췄어요. 미국도 자국 기업을 마음대로 못 쓴다는 얘기였습니다. 전시라도 기업은 기업이니까요. 이익이 안 맞으면 안 움직입니다. 담당자가 계속했어요.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달랐습니다. 이번 전쟁이 터지고 나서 한국방위사업청이 양사에 군용 메모리 우선 공급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양사 모두 20시간 내 답변을 하겠다고 했어요. 민간 기업이지만 반도체 생산이 국가 안보와 연결돼 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즈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그걸 왜 합니까? 자기들 이익이 줄어드는데. 기무라가 그 질문에 대답했어요.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즈키가 그를 봤어요. 기무라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정전협정 체제 아래에 있는 나라예요.
70년이 지난 지금도 법적으로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은 국가 안보가 자신들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 내부에도 안보 관련 의사결정 체계가 평시부터 작동하고 있어요. 일본이나 유럽 기업들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방 안이 또 조용해졌어요.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 그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외교관으로서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런 방식으로 경쟁력과 연결된다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전쟁의 저주가 산업의 축복이 됐다는 거잖아요. 새벽 5시가 됐습니다. 비는 그쳐 있었어요. 창밖의 도쿄 거리가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의 회색빛이 건물들 사이로 번지고 있었어요. 누군가 커피를 새로 끓여왔습니다. 저는 커피를 받아들면서 잠깐 멍해졌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거든요. 아버지는 하야시 마사오, 전후 일본 외무성 1세대 외교관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폐허가 된 나라에서 외교관의 꿈을 가지고 도쿄대를 나온 사람이에요. 한일 국교 정상화 직후인 1960년대 후반에 처음 한국에 부임했습니다. 그때 아버지 나이가 30 초반이었어요. 아버지는 그 시절 한국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들은 이야기들이에요. 부산 항구에서 본 풍경, 가난했지만 눈빛이 살아있던 사람들, 폐허 위에 공장을 세우던 현장들. 아버지가 한 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켄지야, 내가 한국에서 본 것들을 잊으면 안 된다. 일본은 경제를 재건할 때 전쟁이 끝났다는 전제 아래서 했다. 하지만 한국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채로 경제를 재건해야 했어. 그 차이가 무엇을 만들어낼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 그때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어요. 어린 나이였거든요. 전쟁이 끝났건 안 끝났건 경제를 재건하는 건 같은 일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이 회의실에서 그 말이 다시 떠오른 겁니다. 아버지는 5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커피를 내려놓았어요.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피로 때문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피로만은 아니었습니다. 기무라가 옆에서 새 파일을 꺼냈어요. 저는 정신을 차리고 그걸 봤습니다. 이란과 한국의 경제 발전 비교 자료였어요. 국장님,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는 그 파일을 받았습니다. 1970년대 초반 통계였어요. 이란과 한국의 GDP 비교, 1인당 소득 비교, 주요 산업 규모 비교. 숫자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1973년 기준 이란 GDP는 한국의 2.4배였어요. 이란의 1인당 소득은 한국보다 50% 높았습니다. 이란은 당시 중동의 경제 강국이었어요. 석유 수출로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였고, 테헤란의 고층 건물이 올라가고 있었고, 서방 기업들이 다투어 진출했습니다. 반면 한국은요, 625 전쟁이 끝난 지 20년이 채 안 됐던 나라였습니다. 논밭이 공장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시골 아이들이 도시로 올라와 새벽부터 밤까지 공장에서 일했어요. 먼지와 기름 냄새가 나는 공장에서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란보다 가난했어요. 이란보다 훨씬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1979년에 이란에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팔레비 왕정이 무너지고 이슬람 혁명 정부가 들어섰어요. 미국과 단교했고 서방과 관계를 끊었습니다. 국제 제재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8년간 이라크와 전쟁을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전선으로 나갔고 공장은 멈췄고 대학은 비었어요. 한 번의 선택이었습니다. 1979년에 그 선택이 이란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같은 시기 한국은 달랐습니다. 산업화를 밀어붙였어요. 미국과 동맹을 강화했고 수출 주도 경제를 선택했고 반도체와 조선업과 자동차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땅에서 공장을 세웠어요. 포탄 소리가 들리는 땅에서 반도체를 꿈꿨습니다. 그게 50년 뒤 이 새벽이 됐습니다. 이란이 쏜 미사일이 중동 미군 기지를 강타하는 새벽에 세계가 찾는 나라가 한국이 된 것. 저는 파일을 내려놓았어요. 눈앞이 조금 흐릿해졌습니다. 피로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채로 재건해야 했어. 그 차이가 무엇을 만들어낼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차이가 무엇을 만들었는지 보였어요. 저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과 어깨가 굳어 있었어요. 복도 쪽으로 나가서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첫 전철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이 도시에서 지금 이 새벽에 전쟁이 터진 걸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었어요.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오전 뉴스가 나와야 알겠죠. 그때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면서 화면을 들여다보고 유가가 올랐네, 에너지가 어떻게 되나 하고 걱정할 겁니다. 그런데 그 걱정의 답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죠. 저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 답이 어디에 있는지. 그게 불편했어요. 32년 외교관 생활 동안 한 번도 그 나라를 그런 시선으로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회의실로 돌아왔을 때 스즈키가 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태블릿 화면이었어요. 저는 자리에 앉으면서 힐끗 봤습니다. 화면이 보이진 않았지만 표정으로 알 수 있었어요. 좋은 내용을 보고 있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스즈키가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방금 미 국방부 발표가 나왔습니다. 모두가 글을 봤어요. 동맹국 전략 자산 긴급 평가 보고서가 NSC에 제출됐다고 합니다. 내용은 아직 비공개지만 보고서 제목이 공개됐어요. 잠깐 멈췄어요. 스즈키가 화면을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외워서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제목이 이겁니다. 전략 공급망 1순위 동맹국 한국.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제목을 들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미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그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전략 공급망 1순위 동맹국 한국. 일본이 아니라요. 스즈키가 탁자 위에 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손가락을 맞잡은 채로 한동안 그 자세를 유지했어요. 그 자세가 무슨 의미인지 저는 알았습니다. 스스로를 붙잡는 자세예요. 흔들리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의 자세. 저는 그 자세를 보면서 처음으로 스즈키가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새벽 5시 40분이었습니다. 기무라가 새로운 파일 하나를 열었어요. 저를 향해 내밀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국장님, 이게 마지막입니다. 저는 그 파일을 받았어요. 제목을 보는 순간 멈췄습니다. 이란 왕세자 레자 팔레비 인터뷰 분석 보고서. 전쟁이 터지기 불과 5주 전에 작성된 자료였어요. 저는 천천히 파일을 펼쳤습니다. 이란의 마지막 왕세자. 1979년 혁명으로 쫓겨난 팔레비 왕가의 후계자. 지금은 망명 중인 그가 5주 전 인터뷰에서 한 말이 분석돼 있었어요. 그 발언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란은 한국이 됐어야 했다. 그런데 북한이 됐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이란은 한국이 됐어야 했다. 그 발언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했습니다. 이란의 마지막 왕세자예요. 자기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하나. 망명지에서 자기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한국을 언급했어요. 이란이 가야 했던 길. 한국이 걸어온 길. 같은 시대에 출발했지만 어느 순간 길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50년 뒤 한쪽은 미사일을 쏘는 나라가 됐고 한쪽은 미사일을 만드는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파일을 내려놓았어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회의실 에어컨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 멀리서 도쿄 아침이 시작되는 소리. 그때 갑자기 머릿속에서 뭔가가 연결됐습니다. 이란과 일본. 저는 눈을 떴어요. 이란은 1979년에 선택을 했습니다. 고립을 선택했고 반서방을 선택했고 자원에 기대어 멈춰 있었어요. 그 결과 오늘 전쟁의 화약고가 됐습니다. 일본은 어떤 선택을 해왔을까요? 방산 생산 라인을 줄였습니다. 조선업 경쟁에서 물러났어요. 반도체에서 뒤처졌습니다. 평화가 계속될 거라고 믿고 만들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포기했어요. 그게 오늘 새벽 이 숫자들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일본 조선 점유율 3%, 일본 방산 수출 납기 사실상 측정 불가, 일본 반도체 세계 시장에서 존재감 희미. 이란이 잘못된 선택으로 스스로를 망가뜨렸다면 일본은 편한 선택들로 스스로를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다르지만 방향은 비슷했어요. 세계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필요한 나라가 되지 못한 것.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조용히 스즈키를 봤어요. 스즈키는 여전히 손을 맞잡은 채로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반박을 하지 않았어요. 질문도 없었습니다. 그냥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중이라는 걸. 저는 노트를 펼쳤어요. 오늘 밤 확인한 숫자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훑었습니다. LNG선 세계 점유율 74%, 방산 납기 최단 6주, 납기 준수율 98.7%, 군용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 61%,
예비군 320만 명. 방산 공장 가동 중단 70년간 단 영회. 중동 방산 계약 잔액 23조 원. 미 국방부 전략 공급망 1순위 지정. 그리고 이란 왕세자의 말. 이란은 한국이 됐어야 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에서 도쿄의 아침이 완전히 밝아오고 있었어요. 첫 전철들이 달리기 시작했고 빛이 번지고 도시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어젯밤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쟁이 터졌고 에너지가 흔들렸고 무기가 소진되고 있었고 반도체가 전략 물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인구 5천만 명짜리 나라가 있었습니다. 제가 32년 동안 한 번도 올려다본 적 없던 그 나라가요. 저는 천천히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눈을 한 번 감았다 떴습니다. 아직 스즈키에게 해야 할 말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어요. 숫자가 그걸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회의실 안 12쌍의 눈이 저를 봤어요. 스즈키도 봤습니다. 그 눈빛이 아까와 달랐어요. 아까는 경멸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지쳐 있었어요. 새벽 내내 버텨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스즈키를 향해 똑바로 섰어요. 스즈키 국장님. 그가 저를 봤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숫자들을 정리하겠습니다. LNG선 세계 점유율 74%, 방산 납기 최단 6주, 납기 준수율 98.7%, 군용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 61%, 예비군 320만 명, 방산 공장 가동 중단 70년간 단 영회, 중동 방산 계약 잔액 23조 원, 그리고 방금 공개된 미 국방부 전략 공급망 1순위 지정. 저는 잠시 멈췄어요. 이 숫자들은 전부 같은 나라를 가리킵니다. 한국입니다. 스즈키가 천천히 탁자 위에 손을 풀었어요. 맞잡고 있던 손가락들이 하나씩 펴졌습니다. 그 동작이 무의식적인 것인지 의식적인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굴욕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한국에 의존하는 게 굴욕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동의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느꼈어요. 스즈키의 눈빛이 움직였습니다. 미묘하게요.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굴욕이 아니에요.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만든 건 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에어컨 바람 소리만 났습니다. 스즈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저는 파일 한 장을 꺼냈어요. 기무라가 아까 준 이란 한국 비교 자료의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거기에 일본 항목이 따로 있었어요. 저는 그 페이지를 스즈키 앞에 밀었습니다. 일본 조선업 세계 점유율 추이입니다. 15년 전에 33%였습니다. 지금 3%예요. 같은 기간 한국은 42%에서 74%로 올라갔습니다. 스즈키가 그 페이지를 봤어요. 눈동자가 멈췄습니다. 일본 반도체는요. 1980년대 세계 시장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지금은 10% 안팎이에요. 같은 기간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없던 자리를 만들어서 61%를 채웠습니다. 저는 잠깐 멈췄어요. 이란이 1979년에 선택 하나로 스스로를 망가뜨렸다면 일본은 30년 동안의 편한 선택들로 스스로를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달라요. 하지만 방향은 비슷합니다. 세계가 가장 어려울 때 필요한 나라가 되지 못한 것. 스즈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의 침묵을 보면서 계속했습니다. 왕세자가 한 말 기억하십니까? 이란은 한국이 됐어야 했다고요.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다른 문장이 머릿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어요. 일본도 한국이 됐어야 했다. 회의실이 숨을 멈췄습니다. 스즈키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런데 아까와 달랐습니다. 아까의 굳음은 분노였어요. 지금의 굳음은 달랐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맞는 말을 듣고 맞다는 걸 알면서 인정해야 하는 사람의 얼굴. 기무라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실 안에 있던 다른 담당자들도 고개를 숙이거나 눈을 내려깔았어요. 스즈키가 오른손으로 탁자를 짚었습니다. 몸을 지탱하는 것처럼요. 그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저는 그걸 봤습니다. 한참 후에 스즈키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회의실 저편까지 닿을 듯 낮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하야시 국장. 예. 한국 외교부의 공식 채널 열어요.
저는 잠시 글을 봤습니다. 오늘 아침 당장요? 지금 당장입니다. 방 안에서 누군가 작게 숨을 내쉬었어요. 안도인지 감동인지 놀라움인지 알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스즈키가 다시 한번 탁자를 짚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어요. 등을 보이고 서서 도쿄의 아침을 바라봤습니다. 빛이 도시 위에 번지고 있었어요. 완전한 아침이 됐습니다. 저는 그 등을 바라봤습니다. 32년 외교관 생활 동안 스즈키 같은 사람을 많이 봤어요. 자존심이 강하고 권위가 있고 쉽게 물러서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물러서는 건 두 가지 경우예요. 윗사람이 시키거나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스즈키는 지금 두 번째였습니다. 숫자들이 그를 무너뜨렸어요. 어떤 논리도 어떤 설득도 아닌 냉정한 숫자들이요. 그게 가장 강한 힘이었습니다. 기무라가 제 옆으로 왔어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국장님, 서울 채널 열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외교 채널을 열 때는 첫 문장이 중요합니다. 그게 전체 대화의 톤을 정하거든요. 저는 노트를 펼쳤어요. 그리고 천천히 썼습니다. 두 나라가 함께 해온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 그 시간의 의미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앞으로의 대화를 부탁드립니다. 기무라가 그 문장을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합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새벽 6시 12분이었습니다. 도쿄는 완전히 깨어 있었어요. 거리에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편의점 불빛, 첫 버스가 정류장을 지나갔어요. 어젯밤 전쟁이 터진 걸 아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상관없이 도시는 움직이고 있었어요. 도시는 언제나 그렇게 움직입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그 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버지가 처음 한국에 부임한 것이 수십 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본 한국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폐허에서 일어서려는 나라, 전쟁이 끝나지 않은 채로 공장을 세우던 나라, 먼지와 소음이 가득한 공사장 같은 나라. 그 나라가 오늘 새벽 세계가 가장 필요로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머릿속에서 그려봤어요. 한국이 처음 LNG선을 만든 게 반세기 전 일입니다. 그때 세계 조선업계가 비웃었어요. 조선소도 없던 나라가 무슨 배를 만드냐고. 그런데 그 나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들고 실패하고 다시 만들었어요. 30년 무사고가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수만 번의 용접, 수천 번의 시험, 수백 번의 실패 뒤에 생긴 거예요. 한국이 방산 생산 라인을 유지한 건 강해서가 아니었어요. 멈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북쪽에 핵무장한 나라가 있는 한 공장을 닫을 수 없었어요. 그 어쩔 수 없음이 70년 동안 쌓여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납기가 됐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세계 1, 2위를 차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원이 없는 나라가 살아남으려면 머리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 절박함이 수십